한국과 러시아의 급속도의 협력 관계에 시샘을 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97억 달러로 중국 다음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가 원유와 LNG 등을 팔고 한국이 자동차 부품, 기계를 판매하는 구조는 러일 무역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사는 왜 한국 기업은 러시아 극동 진출에 적극적인 것일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고 러시아 비즈니스 협의회 박종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올해 6월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체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를 가속시킬 수 있다. 당면한 치우선 사항은 한국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농업, 해산물 가공, 목재 가공, 조선업의 한국 기업 20-30개가 단번에 기업 활동을 본격화한다. 또한 첨예한 한일 관계는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체 수입처로 러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호 회장은 계속해서 역사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출 제한 대상에 들어간 1000개 품목 중 반도체 재료, 전자 부품, 공작기계, 그리고 IT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강하고 석유화학 산업 역시 발전했으며 IT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도 적극적입니다.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규제 직후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제공할 의향을 바로 전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내 기업의 대표들과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유명 화학자인 모스크바 대학의 유리 지르토프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일본은 원료인 형석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반면 러시아는 자국 원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러시아에서의 불화수소 조달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의 대안을 러시아에서 찾는 흐름은 다른 품목에서도 확대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러시아 무역위원회의 사이토 다이스케 소장은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자세가 있다. 일본 기업이 극동 진출을 주저하고 있던 때에도 러시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 기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도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진출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 그 점이 신중한 일본 기업과의 큰 차이점이다라며 한일 기업인의 마인드 차이를 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소련 시절에는 시베리아 철도가 주요 수단이었지만 소련 붕괴와 함께 화물량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야 일본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의 편리성을 다시 알고 국토교통성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일본 모스크바 시험 운송이 실시되었지만 한국은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0만 명, 다음 해인 2018년에는 22만 7천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8년에 일본인은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 995명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26배나 많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직행하는 노선은 주 50편 이상, 지방도시와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정기 여객선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중심부의 한 카페는 한국어 메뉴판이 10권 있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는 1개씩밖에 없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인은 러시아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지만 극동지방에 한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비해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고는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러시아 여행 시 무비자입니다. 역시 문제는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블라드미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왕래를 보면 총리는 그렇게 연출해도 실제 상태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호감도 높은 일본 제품의 신뢰성도 높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동안 한국이 가지고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 LG가 러시아에서 일본보다 훨씬 자국 브랜드 수준으로 대우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재미있는 외교 구애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재밌으니 끝까지 보세요. 같은 시사 전문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의 연재 기사입니다. 제목은 일러 관계에 열쇠 인도가 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역사적으로 껄끄러울 뿐더러 현재까지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내심 일본은 영토 자원, 군사 등 그야말로 강국인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은 역력하지만 직접적인 구애에도 러시아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드미르, 당신과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 러시아의 청소년과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위해. 이것은 9월 동방경제 포럼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는 뭐뭐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일본의 외교에 대한 비난이 강한 상태입니다.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러시아 관계는 별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러시아 관계 악화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러시아 관계는 미국 러시아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자국영토 편입,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이후 오히려 반작용으로 미국 의회 민주당과 러시아 강경파가 강화되어 미국 러시아 관계는 오바마 시대보다 악화되었는데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강화해 러일 관계가 정체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이게 러시아 탓일까요? 모든 남 탓을 하는 습성이
그런데 최근 그 타겟책이 러시아의 아크틱2 LNG 프로젝트에 있다고 합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부의 육상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북극해 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 노바텍이 지분 60%, 프랑스 토탈사, 중국, 그리고 일본 미츠이물산, 일본의 석유금속자원기구의 공동출자회사인 제이아크가 각 10%씩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참여를 한 반면 한국의 가스공사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기회를 놓쳤다. 경제성을 검토한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이 좀 많았던 사업인데 여담으로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쓸 LNG선을 수주한 게 거의 확실한 상태로 여기서도 삼성이 숨겨진 승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주도의 이 사업을 지렛대로 아베 총리와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 내용은 러시아산 LNG를 인도에 수출하는데 일본이 자금 기술 제공을 함으로써 미국 눈치를 보느라 일본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구애가 잘 안 되는데 마침 인도도 미국과 동맹이니까 미일 인도 동맹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모양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구소련 시대부터 우호 관계가 있고 최근 브릭스와 G20의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일필휘주의 응원한 연결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러시아가 개발을 진행해 사상 최초로 두 개의 해역이 하나가 되는 물류의 큰 길이 탄생한다고 흥분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이 LNG 사업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트럼프 정권의 미국 퍼스트 전략으로 인도와 무역, 비자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례로 정리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는 원수지간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일본의 짝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한 상태였는데 일본이 미워하는 라이벌 한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니 불같은 질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껏 생각해낸 것이 러시아에게 직접 사랑한다 말하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도를 이용해서 가까워지려는 작전을 짰지만 둘 사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전형적인 슬픈 연애 소설의 서브 주인공 같은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고민하는 외교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현실이 어떤 느낌인지 해당 기사에서 어떤 일본인분이 댓글로 잘 남겼네요. 그리고 열쇠는 인도가 쥐고 있다. 웃음만 나오네요. 미국의 애완견이 인도의 애완견이기도 했군. 애완견 또 어느 나라 애완견이 될지 기대된다. 중국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기사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한국에게 밀릴까봐 걱정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국민 브랜드 수준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을 시사멘터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 영상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주세요.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결과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는데 이 품목들은 일본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화이트 국가로 지정될 경우 수출 우대 혜택을 받아 각종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어 수출 기간이 짧아집니다. 반면에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건건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된 후 액체 불화수소는 서류 보완 등의 이유를 내세워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들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대체 공급처를 찾기도 하고 국산화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소재 사용량을 줄이기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틈을 타 우리나라의 기술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는 삼성 반도체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공동 개발해 관련 산업을 함께 육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삼성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반도체 굴기를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시작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동맹을 맺었다가는 모든 기술을 다 뺏기고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할 것입니다. 삼성은 이런 시나리오를 경계하고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중국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배웠습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도용해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 다른 나라 기업들의 특허를 도용해서 중국 내에서만 판매해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내수 시장에서 큰 이득을 거두고 난 후에는 그 이득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해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그웨이가 있습니다. 샤오미는 세그웨이 제품을 카피해서 중국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세그웨이 회사 자체를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특허 따위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롯데마트는 중국에 진출했지만 사드 보복으로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소방법을 트집잡아 전 점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무가내에 롯데는 학을 떼고 전 점포를 철수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믿을 게 못 된다고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와 램테크놀로지가 공동으로 반도체 라인에 사용 가능한 불화수소를 국산화했다고 밝혔습니다.